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간의 반등을 뒤로한 채 사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 나스닥은 1%대, 다우는 0.6% 하락했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공개될 회의 결과와 또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등을 또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 중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떤 정치적 압력 그리고 중국 전기차 들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아주 거세게 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4월 2일에 국가별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것,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공습을 재개한 것, 뭐 후티 반군의 또 저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란을 언급한 점 등 또 지정학적 긴장도 은근히 또 시장을 압박하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모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도 펼쳐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장중 한때는 동양철관의 거래 체결 장애로 7분여간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종목 거래가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죠. 하지만 하나그룹주를 비롯해서 조선주 또 제약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발언과 또 엔비디아의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랐는데요. 하어머니를 통해서 추가 상승 모멘텀과 또 오늘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불안한 상승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 다시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여기에 미국 주식의 자금이 유럽으로 대이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2%, 1.06%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특히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면서 1.71%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알파벳은 우리 돈으로 46조 원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인수하기로 밝히자 오늘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고 경쟁사인 비아디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밝힌 영향에 이틀째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메타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710달러로 내려잡자 오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한 데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한몫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비중은 지난달에 17% 비중 확대해서 3월에 23%로 비중 축소로 줄어들면서 한 달 만에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27%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를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장 급격하게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거의 70%는 미국 예외주의 테마가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했고 현금 비중도 3.5%에서 4.1%로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표도 대부분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악천후 여파가 줄어들면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크게 떨어졌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이번 달에 11% 넘게 증가했고요.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주택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관세로 인해 주택 심리가 크게 내려앉은 것도 주택 시장이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2월에 깜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미국 산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확대는 트럼프의 관세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최대한 기업들이 주문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기면서 수입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1월 수입 가격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는 관세를 제외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 가격이 올랐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관세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입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다시 물가 관련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오늘 지표가 나온 후 상승세로 출발하다가 결국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의하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01%, 0.79% 내렸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온스당 3,041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번 행사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혀온 차세대 AI 반도체 베랄루빈과 블랙웰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오늘 젠슨 황 CEO가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였는데요. 먼저 차세대 GPU 베랄루빈은 내년 하반기 출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베라로 불리는 맞춤형 CPU와 루빈으로 불리는 새로운 GPU가 결합된 형태로 그간 ARM의 기술을 받아 써오던 것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체 CPU를 설계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사측은 이런 맞춤형 디자인이 지난해 선보인 그레이스 블랙웰 조합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설명했고요. AI 개발에 있어 핵심 성능으로 꼽히는 신속 메모리도 288GB까지 지원한다 덧붙였습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현재 2개의 GPU를 하나로 묶는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개를 하나로 엮기로 했는데 이 방식을 통해 내년 하반기 나올 루빈보다 2배 더 빨라집니다. 블랙웰 개량형인 블랙웰 울트라도 공개가 됐는데요. 올 하반기 출하를 시작하고 같은 시간 더 많은 정보 처리가 가능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호퍼칩을 사용할 때보다 최대 50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밖에도 제너럴 모터스와 차세대 모빌리티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 차량 개발뿐만 아니라 AI와 가속 컴퓨팅을 접목해 생산 과정까지 변화를 꾀하기로 했고요. AI 에이전트 개발 유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비롯해 오픈소스 추론 모델 시리즈, 기업용 AI 워크플로우 솔루션까지 잇따라 선보이면서 여전히 인공지능 신드롬 선두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구글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 우리 돈 46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인수 금액은 지난해 말 평가 금액의 2배 수준으로 당시 추진했던 230억 달러보다 40%가 더 늘었습니다. 위즈는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 경쟁에서 치고 나가기 위한 구글의 야심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최종 거래 종결까지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글은 안방인 미국에서도 독점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의지에 대한 시험이자 다른 기술 기업 인수 합병의 잣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자국 영토를 시험대 삼아 쌓아 올린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로 뽐내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출시 행사를 앞두고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앞서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 역시 자사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를 한 달간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최근 규제 이슈와 머스크 리스크로 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간 저가 공세로 시장을 확장해온 중국 토종업체들은 기술력까지 끌어올리면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있는데요. 지커는 다음 달 열리는 상하이 오토쇼에서 AI가 기능 대부분을 조작하는 단계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최근 비아디 역시 자사 자율주행 보조 기술 천신의 눈을 무료로 풀기로 했고 5분 충전으로 470km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사상 최대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같은 경우 벤치마크 대비 17% 초과 배분이었지만 이달에는 23% 저배분 상태가 됐습니다. 투자 비중이 한 달 만에 40%포인트 줄어든 건 사상 최대고요. 반대로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배분은 같은 기간 27%포인트 급등했는데 설문이 시작된 1999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급격한 자금 이동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응답자의 약 70%가 미국 예외주의 테마가 정점에 달했다 응답했고요. 기술주는 줄이고 현금 수준은 약 4.1% 증가한 반면 채권 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위험자산 회피 전략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가깝다며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달간의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업체 관련주가 크게 뛰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한하는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던립이 주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40억 달러의 총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LNG 플랜트 건설과 관련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과 안보비 청구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동맹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지정학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동양철과는 어제 전산장애로 거래가 정지됐는데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휴스틸 7.84%, 하이스틸과 넥스틸 6% 넘게 올랐고 세아제강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조선주도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하루 동안 대규모 대형 수주 계약을 각각 따냈는데요. 선박수만 15척, 수주액은 4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먼저 하나오션은 대만 글로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한 척당 2조가 넘는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1조가 넘는 규모인 셔틀탱커 9척을 수주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수주는 중국 조선사의 도전을 물리친 거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한편 하나시스템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인 오스탈의 지분 9.91%를 인수한 점도 호재입니다. 향후 한화가 오스탈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방위 및 조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화엔진 13.71%, 오리엔탈전공도 13% 가까이 올랐고요. 케이프 7.61%, 삼형엠텍과 성광밴드 모두 6% 넘게 올랐습니다. 제약주도 연이어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스파립이 위암과 위식도 접합부암 적응증과 관련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희귀의약품 지정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경우 신약 허가 검토 수수료 면제와 시장 독점권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개발과 상업화가 가능해집니다. 네스파립은 앞서 2021년 췌장암 치료제로도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처럼 치료 범위가 늘어나면서 향후 상업화가 된 이후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 있었던 제일약품 30%,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메타케어도 상한가
코스피가 기록했고 알리코제아 22.88%, 제일파마홀딩스가 14.6%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대를 모아왔던 GTC 2025가 열린 가운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다양한 분야의 AI 모멘텀을 강조할 것으로 주목되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 10조 달러 규모의 의료 생명과학 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새로 발표하는 등 의료 AI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현재 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48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 가운데 온코 크로스에 대해 AI 기반 적응증 확장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장 잠재력이 전망된다는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또한 최근 시테카바이오가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5에서 언어 모델 기반 버추얼 스크리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AI 신약 개발의 정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가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온코크로스 18.67%, 신테카바이오도 10% 가까이 올랐고요. 딥노이드 9.38%, 루닛도 9.16% 올랐고 DNA 링크가 6.8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켰지만 방향성을 알기는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증시 흐름이 확연히 달랐고 특히 어제는 코스피 사상 초유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졌죠. 7분 동안 코스피 거래가 막히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거래가 잠깐 멈췄던 코스피 상승세도 멈춰섰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상승세를 거의 반납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앞선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았지만 FOMC와 젠슨왕 기조 연설을 앞두고 대기 심리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항대에서 밀린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피 거래 정지 사태 또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의 2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6,1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37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만 개인이 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이 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장중에 59,000원 위로 반등 시도했지만 결국에 저항대에서 밀렸고요. SK하이닉스는 1.46% 하락하며 지수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기아도 배당락 효과로 2.4%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 내외의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선 대부분의 종목이 강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에서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업종 전반의 투심이 개선됐는데요. 알테오제는 신고가 경신 후에 상승폭 축소했지만 1% 가까이 상승했고 HLB가 1.4%, 코오롱 티슈지는 14.46% 급등하면서 시총 6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도 상승했습니다. 삼선방제약과 리가켄 바이오만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상승한 1,45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유로화 강세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독일 경기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감까지 커진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역외 환율 1,449원 선까지 레벨을 낮췄는데요. 외환시장 약세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GTC 기조 연설이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거나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황 CEO의 기조 연설에 앞서서 증시 반전을 위해서는 이번 GTC에서 기대를 넘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컨퍼런스 내용이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는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가을 GTC 기간에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는 보수적인 평가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구글, 메타, 테슬라까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젠슨항 CEO가 GTC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자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뚝 떨어졌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AI 반도체주들의 조정 가능성은 커졌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젠슨항 CEO의 언급을 기대했었는데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지수도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총회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 독한 삼성이라고 표현하며 기업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주총에서 회사의 위기 극복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일정을 보면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선 금리 유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와 함께 나올 일본은행 총재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배터리 업계가 올해를 저점으로 실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종목은 개별 호재도 발표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5% 이상 급락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흐름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서 종목 간 격차가 심화하는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상위 5개 종목들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DB손해보험 0.1%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97,000원입니다. S-오일이 0.17% 약세로 5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현대가 보합, LG생활건강도 보합인 가운데 NH투자증권은 0.33%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5,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케어젠 보합이고 파크시스템즈도 역시 보합으로 거래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0.5%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6,050원입니다. 반면 시젠이 0.2% 약세로 24,750원, 원익 IPS가 0.6% 가까이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25,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상황까지 점검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 실망감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 일본 금리 발표와 삼성전자 주총 관련 내용들이 실망감을 희석시켜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여러 주식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지금 2월달 수입 물가지수가 좀 올랐다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그 외에 좀 뭔가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지표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네. 주택 착공 건수도 그렇고 예. 또 산업 생산 지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투자자들 뭔가 경계 심리가 더 커지는 분위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네. 돈이 많이 빠지네요, 미국에서. 지금 오히려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네, 있고 현금 보유량이 늘고 예. 돈 빠진 것들이 주로 어디 가나 했더니만 유럽으로 많이 가고 뭐 이거저것 결국은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유럽 증시가 그렇게까지 날아가던 이유가 네. 결국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었다 하는 거고. 아, 이렇게 행사 중인데도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도 그러게요. 참 그거 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빅테크 기술주들 가운데 가장 더 부진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저는 뭐 오늘 우리 증시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이 예감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좀 오후에 약간 좀 실망했어요. 오후에 실망했죠. 예. 예, 아침에 볼 레벨 다 보고 나서 그걸 갖다 지키나 했더니만 결국 네. 밀려버렸고. 오후에 좀 상승폭이 많이 반납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아유 뭐 지금 이제 또 내일은 또 이제 그걸 네. 얘기해야 되고 FMC를 그러게요. 얘기해야 되고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네요. 많습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예.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예, 뭐 앞에서 워낙 그 뉴스 브리핑을 잘 아, 네네. 마무리해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다 앞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오늘 할 얘기들이 다 그건데요. 네. 결국은 그 시장에서는 지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5년 이상 미국 중심의 예외주의 이걸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다. 그 얘기는 제가 계속 많이 해왔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숫자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우리 그 사자성어, 속담 뭐 이런 거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되게 좋은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게 작년과 올해가 정확히 세계 증시는 세옹지마다. 이게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게 꼭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제가 이게 오래간만에 이제 거의 한 분기 다 끝나가서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는 다 USD 달러로 다 이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세계 주요국의 증시 지수를 체크를 해보면 미국이 확실히 우측으로 가보시면 미국이 지금 많이 좀 최하위권을 지금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지금 금년 들었습니까? 예, 이게 연초 이후에 연초 이후. 예, 네, 어제 네. 아침까지의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기 그 트럼프 때문에 태국, 인도네시아 이쪽이 좀 더 안 좋은 경향도 있고 저기는 좀 최근에 정부 정책들이 좀 안 좋아서 확실히 정부가 어떻게 하냐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은 좀 논외로 두고 미국이 확실히 좀 안 좋고 작년에 많이 안 좋았던 지금 대만, 인도 지금 저기 보시면 심지어는 일본 다 하위권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좋았던. 예, 뭐 작년 또 내지는 한 2년 이상, 예, 그러네요. 2, 3년 이상 예. 좋았던 나라들이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헤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맨 왼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홍콩 항생하고 독일, 네. 대표적으로 유럽하고 중국이 이제 좋은데 사실 저 두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안 보이실 텐데 러시아는 러시아, 폴란드 이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30%대 이상으로 러시아는 45%네요. 예. 어제까지 했어. 예. 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뭔가 좀 나아지겠다라는 기대. 그다음에 저쪽은 또 르브라가 또 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폴란드는 상당히 고생하다가 오히려 전후 복구나 이럴 때 폴란드가 최대의 또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 폴란드가 전 세계 압도적 1등. 그러니까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돈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홍콩 항생이랑 독일이 압도적인 거. 우리나라는 중상위권 정도, 그러니까 한 11%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8, 9%인데 2, 3% 그러니까 원화 강세 뭐 이걸 더해 보면 지금까지 한 11% 상승.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왼쪽으로 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소위 이제 상승 트렌드에 있는 나라 쪽을 쫓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다행이고 투자자분들도 큰 그림판에서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최근 한 1, 4분기 다 지나가는 현재 글로벌 증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옹지마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달도 차면 기운다고. 네.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막 무소불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선거 기간 중에 참 장담했던 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종전된다 했는데 푸틴도 세래요.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통화했나 보던데 두 정상이. 그 트럼프는 당장 30일 전면 휴전하는 게 어때 했는데 푸틴이 끝까지 그거 해가지고 좋아 뭐 면은 세워줄게. 에너지 쪽하고 에너지 산업하고 인프라 쪽만 우리가 공격 안 할게. 요 정도로 했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뭐 연방 판사들도 계기죠. 저 뭐 범죄자들 이렇게 해외로 쫓아내는데 그거 다시 또 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둥 해서 거기도 참 뭐 하나 해보려니까 저항이 만만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 내용이 지금 미국 주식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에서는 게 이제 설문조사에서 대답한 사람들의 예. 포트폴리오를 이제 네. 중간 정도 값으로 매긴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온 두 번째 차트는 뭐냐면 실제로 미국 그 주식에 투자하는 제일 큰 ETF,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다음에 유럽에 제일 투자 크게 하는 ETF 두 가지의 순 주식 투자 자금 유입 유출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라가면 저게 플러스면 다 이제 순 유입인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인데 연초 이후에 순 유입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검정색 지금 유럽 최대 이제 주식 ETF인데 이것은 순 유입액이 빠르게 증가해서 절대 금액 자체가 역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저렇다고 해서 네.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래프의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네네.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퇴직자금이니 연기금이니 이런 것들은 401k니 이런 거는 매달 그냥 쭉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밀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금액이 절대 금액 자체가 이제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게 마이너스로 하면 사실 심각해지는 마이너스로 거거든요. 간다는 얘기는 뭐 그거는 뭐 아예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니까. 근데 사실 저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앞에서도 했지만 지금 이게 글로벌 머니무브 자체가 확실하게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그 장기간 한 15년 이상 진행하던 미국 예외주의 때문에 미국으로만 많이 몰리던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뭐 40 몇 년 만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 한도, 부채 브레이크, 뭐 데트 브레이크라고 뭐 외신에서는 표현합니다만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재정 GDP 대비 얼마까지 재정 적자 꼭 맞춰야 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부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제 하원에서는 통과된 걸로 나오던데. 맞습니다. 이제 독일 의회에서 사실상 하원이 대부분을 주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3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 개정하려면 3분의 2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도 3분의 2입니다. 근데 네. 이번에 사실은 극우 국자가 차기 의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걸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이번 주 말까지거든요. 네. 이번 현재 기존 의회가.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사실은 통과시킨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원은 다행스럽게 잘 좀 통과가 됐습니다. 남은 게 금요일 날 상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독일 상원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각 주, 독일의 16개 주에 관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이긴 한데 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감이 없잖아요. 이게 뭐 네네.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뭐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엄청 크다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독일이 통일할 때 통일 비용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독일 GDP의 대략적으로 1%를 쭉 썼던 거. 그 정도 규모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이 다 황폐화됐을 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무장관 마샬이 만들어준 게 이제 마샬 플랜이란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독일 네. 이제 재부흥 예. 거기에 들 때가 한 1.23% GDP 대비. GDP 대비 이 정도였는데 이번 발표된 거는 2%가 넘었습니다. 위기가. 그때 대비 GDP도 더 커졌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어. 비중 자체가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국방비로 얘기하는 게 4천억 유로,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4천억 유로 총. 그 다음에 인프라가 5천억 유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1천억 유로를 긴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연장될 것 같아서 다 합치면 1조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규모가 상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2%가 넘어 있고 또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걸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추가를 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지 있겠네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로 지난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히 뭐 정확히는 최근 한 20-30년간 유럽이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EU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뭐랄까 재미없고 좀 잘해봐라고 답답해했던 독일이 각성하고 본격적으로 성장의 진입, 성장 드라이브를 건다는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대신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미국이 돈 엄청 풀면서 네. 자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독일의 펀더멘탈 자체는 썩 좋진 않지만 저렇게 돈을 퍼보면 정말로 저건 GDP 성장으로 그대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국방과 관련된 거, 유럽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유럽 쪽은 뭐 유로화의 강세나 유럽 증시의 유로존 증시의 상승세나 충분히 아직 더 여력이 있다 보시는구나. 예. 그래서 사실 제일 걱정할 게 돈을 이렇게 쓰면 어느 나라든 지금 소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자율자정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멋지게 표현한 게 채권 자경단이라는 건데 네. 예. 이게 갑자기 어느 나라가 자기 분에 넘치는 돈을 땡겨서 뭔가 퍼부어 쓰려고 하면은 채권 자경단이 나타나갖고 금리를 막 높여갖고 저희 이제 뒷다리를 잡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적어도 지금 독일 금리를 놓고 봐서는 채권 자경단이 출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 플랜이 발표된 다음에 그 독일 금리가 한번 튀었다가 지금 한 2주째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3%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독일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독일이 이 부채를 활용해서 성장할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베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유럽이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이 지금 아래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위에 분자에는 그러니까 푸츠 유럽 퍼스트 300, 그러니까 유럽 대형주 300개로 만든 지수고요. 아래는 S&P 500. 이 두 개로 그러니까 내려오면 유럽이 헤매고 미국이 잘하는 거고 네. 예. 올라가면 유럽이 잘하고 미국이 헤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지금 1999년 이후에 2010년까지는 사실은 100 기준으로 위아래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얼추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사실은 20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제로 금리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재정 통화 정책 쓰면서 2010년 이후에는 유럽은 헤매고 미국이 좋은 양상이 지금 15년째 진행됐다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이제 역전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지금 재정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유럽은 이제는 허리띠를 풀고 한번 원 없이 한번 먹어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 먹고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당연히 유럽을 피해갈 이유가 없죠. 미국은 좀 쪼이고 있고 유럽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자체는 유럽으로 빠져 흘러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거고 지금 보시면 100 대비 지금 25까지 내려갔으니까 정상적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저기 반반만 해도 사실은 유럽의 상승 여력이 엄청 큰 거죠, 사실은. 그럼 상당히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 흐름 대전환일 수 있어서 지역 다변화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우리 포트폴리오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장기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연초 대비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법한데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니까 어쩌면 진짜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송 대표님, 저거 진짜 저 어디 뭐 유럽 ETF가 되고 뭐 저 마케팅 하실 때 저 차트 갖고 가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혹하고 가입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해외 거는 뭐 살 수가 있는데 이게 USD가 아니라 유로화로 바꿔서 유럽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좀 머리가 아프고 이제 국내는 지금 그 준비가 다 미국 위주로만 그렇대요. ETF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유럽 중심의 ETF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마 이제 앞으로 아마 근데 우리나라도 워낙 빨리빨리 잘하지 ETF가 약간 아쉬운 게 한 발짝 늦잖아요, 조금. 그렇죠. 근데 한 발짝 늦죠. 근데 저 정도 장기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면 예. 사실은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고 안 되면은 지금 USD 베이스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유럽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직접 투자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쉬우면 밤에 좀 밤새셔서 요즘 좀 네. 시간이 좀 땡겨져 갖고 10시부터 시작해갖고 네. 지금 5시까지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장 다행스럽게 모든 통로는 열려 있다. 조금 잠을 줄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시작입니까?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이죠.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네. 그러니까 한 30분만 조금 하고 자도 괜찮은 거네요.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저라면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에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일찍 일어나서. 예, 왜냐면 이게 전반은 항상 좀 뭐랄까 변동폭이 좀 변동폭도 커요. 크고 예. 안정화돼 있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한 4시쯤 일어나셔서 1시간 보시고 투자를 미리 좀 골라놓은 다음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거래하려면은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미리 정해놓고. 네. 중국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경기 살리게 나섰습니다. 뭐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지표를 보니까 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주말 동안 네. 또 발표됐는데 중국이 오를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어쨌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1월, 2월은 중간에 이 그 소위 설 명절이 껴서 작업 일수나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1, 2월을 합쳐서 합산해 갖고 작년 1, 2월과 비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산업 생산이 그 작년 12월 증가율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예상보다는 확실히 좀 높았고요. 우리가 저기에 늘 살펴보는 이제 소매 판매 이번 양회를 전후해서 중국 정부가 확 돌아선 게 소비 진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소비가 좀 나아지고 있다. 지금 12월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고 예상치보다도 높고 그 안에서 보면은 특히 통신기기 뭐 이런 쪽은 확실하게 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집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좀 늘고 있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소비자들이 먹고 즐기고 쓰고 또 일정 부분 자기 그 가전제품이 이런 거 바꾸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보다는 좀 열성적으로 이관심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면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비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다. 다만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저희 부동산 투자. 저기 보시면은 이것이 확실히 이제 하락폭이 여전히 좀 감소는 했지만 이제 평화라는 데 있지만 이게 좀 완전히 좀 제대로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중국 정부가 하반기까지 만들어내느냐가 현재 이 추세를 유지하는 거. 결국은 중국의 과잉 저축을 시장에 풀어내는 소비로 풀어내는 것의 가장 근본은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중국의 장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은 기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들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리된 저 표를 보니까 부동산은 뭐 어떻게 중국도 감당이 안 되나 봅니다. 여기서 더 뭐 부동산 경기 띄우겠다는 시도 자체는 무모하다는 판단이 섰나 봐요. 자기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사실은 지난 3년간 역으로 말하면 사실 잡으려고 잡은 거잖아요. 이제 시진핑 정부가 잡은 겁니다. 저거는 레드 라인 뭐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정책해갖고 일부러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묶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해갖고 지금 사실은 많이 과잉 반응하면서 빠져내려온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좀 성공 가능성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소위 신규 주택의 가격 하락은 여전하지만 거래량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주가는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주가가 빠지면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을.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보시면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중국의 주택 거래량은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서 소폭 플러스로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중국 소비자들, 중국 개인들의 좀 자신감이 살아나면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중국 부동산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을 수 있고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 생산이 저렇게 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도 늘고 있다. 별로 반갑지 않은데. 그럼 우리 황사 마스크 저 뭡니까? KF93 마스크 자주 끼야 되는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황사 마스크를 끼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 예, 우리 경기가 나아지는 게 차라리 조금 참더라도. 우리는 네. 몰라도 어린 애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한참 콧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나이인데 눌리잖아요. 코로나 때 참 많이 느꼈지만. 그리고 저거는요. 저기 송 대표님 오시면 한번 분석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요게 조금 그거 합니다. 어떤 FMC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킨 변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죠. 네. FMC가 3월달 FMC 어쨌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많이들 접으셨잖아요. 예, 네. 트럼프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서 사실 시장의 마지막 보루는 연준입니다. 파월 풋. 트럼프 풋을 기대했는데 이제 그건 없는 걸로 우리가 거의 확인이 됐고 파월 풋을 기대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월의 손발이 좀 많이 묶여 있다. 행타이트 뭐 이러잖아요. 이게 좀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많이 줄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심리 지수 이게 상당히 장기 시계열인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실업률에 대한 향후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늘 것 같아요라는 대답이 보시면은 1980년도 이후에 한 45년 내에 지금 가장 최상단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험 늘 것 같아. 결국은 나 일자리 잃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 한가운데 상당히 좀 팽배해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저 정도 높이고 저 정도 기울기면은 과거에는 다 음영처리 경기 침체가 왔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들은 이미 심리는 이미 리세션 단계네요. 예, 침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심리적 침체에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말씀 주셨던 물가. 예, 이제 단기,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물가 얼마나 오를 것 같아? 그 다음에 향후 5년 내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이제 질문
보시면은 차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늘었는데 향후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된 폭이 한 거의 5% 가까이. 이거는 우리가 2022년에 봤던 최고 폭에 거의 근접한 하하. 수준입니다. 결국 네. 마음속에 실업도 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럼 이게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최근 한 2달 사이에 심리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계란도 마음대로 못 사고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향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도 또한 자체 미국의 지금 집중 투자인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 원인 제공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죽으나 사나 미국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안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유럽도 대안이 되고 엄청난 대안이 되고 지금 중국도 대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조금 더 소위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빌미 제공을 양쪽에서 동시에 주고 있다. 유럽은 돈을 풀겠다고 네,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쪼여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심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친기업 정책이 미국 기업들 특히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은 더 이익 성장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관세도 불확실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여기다 재정 지출도 축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미국 기업들 이익 성장성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최근 3년간 미국 기업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익 성장, 그 이익 성장 안에는 마진이 늘어나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면 그것을 자신이 파는 가격, 판가에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진이 예,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가 채워줬냐? 미국 정부가 재정을 막 풀어갖고 사실 그 돈이 소비자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 예. 돈을 막 쓰면서 그걸 다 감당해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것이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고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책이 해외 수출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마이너스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데 이제 불매 운동 사실상 시작된 거고 해외 같은 값이면 미국 거 안 사겠다는 생각들이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 S&P 대형주인 S&P 500 기업들의 이익 수정 폭을 지금 떨구고 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이 S&P 500 중에 M7을 제외한 493개. 의 이익 수정 폭은 마이너스 때가 더 확대되는 모습 최근 들어서 2025년 들어와서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잘 나가던 M7 이게 파란색입니다. 이것조차도 좀 빠르게 내려서 드디어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제 상향하는 것보다 하향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지속되면 우리가 봤던 2022년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1년 내내 그때하고 비슷한 그림이 지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요거 단기 한 10% 조정받고 이제 조금은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해야 되는데 만일 여기서 이익 조정폭이 더 심해져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들이 성장률이 증가율이 떨어진다면 조금 더 깊은,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아니라 상당한 좀 약세장을 우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초입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1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4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예상됩니다. 주목가는 58,000원, SK하이닉스 0.4%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09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는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0.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만 8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5% 하락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76만 원이고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44만 3,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1만 1,000원. HLB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76,400원. 에코프로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9,8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500원. 이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이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휴젤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5천 원. 클래시스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200원. 리가캠바이오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보합권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슈들을 좀 체크하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나스닥이 1.7%대 거의 2%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만. 나스닥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우리 지흥신이가 나스닥 빠진다고 우리가 꼭 빠져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그냥 미국 따라서 빠져버리면은 한 이틀 열심히 샀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뻘쭘해질까요? 얘들 그냥 우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근데 결국 미국도 밸류에이션 논란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예. 2000년 그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높은 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미 밸류에이션 논란은 정확히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계속 올라가니까 자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무색해지는 그렇죠. 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주 투자자들은 다 죽고, 다 죽고. 이제 성장주 네. 항상 성장주 투자 위주로 갔었는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유럽도 그렇지만 확실히 가치주가 조금 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치주가 훨씬 더 성장주보다 낮고 지금 지루하지만 그러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게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다우 30에 들어가 진입하고 인텔이 빠졌을 때 네,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다우 30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성공 기업의 어찌 보면 보증수표. 왜냐하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거대한 시장에 30개 종목 안에 진입한다는 거면 엄청난 성공을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우의 저주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의 저주. 다우의 저주인 게 딴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우 지수 30에 선정이 되면 편출된 종목, 그러니까 누가 하나 30개니까 하나 들어가려면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들어간 종목은 그 1년 차 들어간 시점부터 1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상승, 마이너스 주가 측면에서 주가가 빠지고 한마디로 주가가 빠지고 정작 편출된 종목은 쫓겨난 종목은 다우에서 오히려 주가가 늘 좋더라. 그것이 지금 저기에 보시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나타난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저때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파란색은 빠져나간 편출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성과가 좋고, 그러니까 그거에 진입한 종목들은 첫 해에 상당히 성과가 안 좋더라. 네. 이게 사실은 애플도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 애플이 들어가고 AT&T가 빠졌는데 AT&T가 성과는 플러스 엄청 나고 20%. 애플이 한 15% 이상 그에 빠졌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똑같은 형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이 인텔이고요.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11월 초에 들어갔었잖아요. 작년 11월 초 이후에 인텔은 지금 플러스 이 상황에서도 좀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편출된 시점보다 주가가 플러스 올라 있고 지금 엔비디아는 그 편입된 시점보다 지금 10% 이상 빠져 있거든요. 어젯밤에 빠진 것까지 더하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또 인텔은 보합은 맞아요. 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우의 저주가 특히 이게 기술주에 잘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우의 저주는 꼭 한번 머릿속에 넣어둘 만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질 때 곰곰이 생각해서 편입되면 좀 피하시고 편출된 종목 중에서 알짜배기를 골라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러네요. 저거는 다오의 저주라고 뭐 부르실 만한데 네. 갑자기 그 말씀을 무슨 저주 듣다 보니까 흔히 왜 우리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M&A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쓰는 거죠? 이게 보통 M&A 성공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PE M&A 오히려 이제 사실 그걸 팔아먹고 이런 좀 회사가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M&A에서 성공을 해서 그 회사를 샀는데 예. 정작 자기 회사의 주가는 쭉 밀리는. 보통 그걸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보통 많이 그렇구나. 표현하죠. 예. 네. 어찌됐건 지금 미증시가 또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기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미국의 지금 저명한 이제 경제 경영하시는 분들 이제 노스웨스턴 교수님, 스탠포드 교수님 이런 분들 의기투합해 갖고 이게 정책 불확실성을 지수화 한번 해보자. 지수화. 예, 예. 네. 그래서 지수화해 갖고 만들어낸 그게 이제 이코노믹 팔러시 언설턴티라는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소위 경제 그 불확실성,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네. 이게 이제 매달 발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 차트 안에 세부대 요 차트를 네. 저희가 또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는 듯한 양상이었고 제조업 경기를 좀 둔화를 우려를 했던 시각은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미국 FOMC 또 미 연준은 금리를 좀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오히려 지금 좀 팔고 나가자라는 그런 경계성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되는 양상이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상승폭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출발이네요. 2613포인트, 코스닥은 0.3% 하락합니다. 74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57,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 하락합니다. 20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19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3% 오름세로 326,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199,700원. 기아가 0.4% 내림세로 9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약보합으로 18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8,4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6% 올라갑니다. 762,000원. 그리고 지금 소폭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됐네요. 0.2% 내림세로 지금 76만 원 선. 네이버가 0.2% 올라갑니다. 209,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4% 지금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닷새만에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44만 2천원권 흐름 이어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11만 1,200원. HLB가 0.5% 떨어집니다. 7만 6,200원이고요. 에코프로 0.3% 하락으로 6만 원 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약세입니다. 32만 5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강보합으로 18만 8,800원 선이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보합이네요. 휴젤이 지금 소폭 내림세 약보합권 33만 3천원. 클래시스가 0.3% 올라갑니다. 6만 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글쎄요, 건설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GS건설이 1.9%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18,190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우건설도 1.8% 상승으로 3,560원, 삼성물산도 0.9% 올라갑니다. 12만 3,400원이고 현대건설도 0.8% 오름세고요. 그밖에 HDC, 현대산업개발, DLENC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밖에는 오늘 이제 글쎄요. 토스 관련주가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부 종목에 좀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은 대형주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셀 업체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삼성 SDI가 1% 오름세로 지금 현재 19만 3,2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시다시피 1% 상승세, 그밖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 흐름이 좋습니다. 4% 강세를 보여줍니다. 24만 1,000원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딱 있는 모습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종목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지금 이 시각 많이 가장 사고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26,1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볼게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고 앞서 보셨던 LG화학 또 LG까지도 오늘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삼성화재, 삼성바이오로직스, SKC 이런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6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 4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투자자는 76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소폭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94억 원, 8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 투자자는 71억 원 매도 우위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 600계약가량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이원 50전 하락한 1,450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시장 상당히 선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 합니다. 아침에 와이셔츠에 맞춰서 좀 푸르스름한 걸 매다가 네. 바꿔 매고 왔어요. 아, 오를 것 같더라고. 오늘 시장이. 예. 어제 또 당분간 롱입니다 했다가 오늘 바로 빠져보면 진짜 진방꿀인데 네. 저도 이제 방꿀 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참. 그리고 삼성전자 저거 59,000원만 누가 열어주면은 외국인이 주도해야 되겠는데 59,000원 열면은 차트쟁이 입장에서 저거 추가 10%입니다. 뭐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몰라도 어제도 59,000원에서 막혔는데 한 3번째인가 4번째 막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분위기는 열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림이 예뻐요. 예. 근데 58,200원 힘 좀 내야겠다. 그러게요. 네. 네, 앞서 저희 준비하신 차트 좀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아까 소위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네네. 이것이 이제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들 중에 보면은 무역 정책과 관련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따로 빼갖고 이제 표시한 건데 붉은색 선이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이게 좀 장기 차트라 이 왼쪽에 뾰족한 저 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2019년도 트럼프 1기 때거든요. 그때 네. 관세 전쟁 막 시작할 때. 근데 그때의 보다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때 지금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 고점을 뚫고 지금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렸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때보다 확실하게 경제 정책, 특히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것은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깝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검정색 선이 미국의 공포지수인 빅스, 변동성 지수가 시차를 두고 보시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것이 경제 부담을 주고 결국은 그것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쪽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조금씩 지금 그 레벨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것 자체도 결국은 이게 다 이것이 이런 표현을 치면 이게 다 트럼프 탓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게 전부 누구 때문이다 그 얘기가 이제 또 트럼프 탓이다라고 하는구나. 예, 근데 뭐 트럼프 말고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떠오르질 않아요. 예. 아니 근데 오늘 한 12시쯤인가요? BOJ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BOJ 못 움직이겠죠, 당장은. 지난번에 이미 또 인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소위 완급 조절 예. 이제 이걸 할 것 같고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지금 일본의 물가가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지금 네.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물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높게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그 유도한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임금 인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일본은행이 자신들의 그런 정책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높고요. 아마도
오늘 끝나고 그 우에다 총재의 발언 안에서도 그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FOMC에서는 시장에서는 기대가 큰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내용 중에 최근 3개월 사이에 최근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오히려 지금 올해 연내 그러니까 소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번에서 두 번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 그 소위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다만 FOMC에서 그 소위 그 힌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사실은 FOMC가 시장에 플러스를 주기보다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미증시의 이런 조정이라든지 조금 뭔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포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10% 조정 갖고는 트럼프를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책을. 트럼프 정책이 좀 멈춰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찌 보면. 근데 사실은 트럼프 이 정도면 사실은 시장이 기대했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조정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 며칠간 많이 나왔어요. 네네. 지금 주말을 전후해서. 특히 이틀 동안 좀 반등 보여주니까. 예, 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10% 조정받으면 트럼프가 마음 바꾸겠지.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베센트가 건전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물러설 그 기미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 정책이 일정 부분 좀 멈춰서거나 좀 그 후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추가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래서 시장과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의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 결국은 한쪽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물러서는 수준이 과연 뭘까를 놓고 보면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으면 시장이 더 사실은 시장을 빼서 트럼프를 멈춰주는, 그러면 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들이 경제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네네.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좀 반응을 좀 할 수 있어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좀 세게 더 나오길 바랬는데 의외로 좀 더 약하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내일 뭐 파월은 조금 손이 묶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금리는 못 움직이더라도 점도표나 경제 전망, 어쨌거나 또 기자회견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힌트를 얻어야 거기서 되는데. 좀 그러니까 소위 매파적이지 않고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건데, 사실은 스스로가 앞으로의 소위 정책 그런 그 버퍼를 가져가려면 네. 지금 이미 일주 전에인가 얘기했잖아요. 예. 파월이 우리 경기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금리 인하 압력이 약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파월이 적어도 내일 얘기하는 거 안에서는 엄청난 걱정이 담긴 그런 그 연설문 네. 또는 Q&A라기보다는 조금은 뭐랄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뭐랄까 그 굳이 표현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한다면은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는 도저히 뭐 못할 거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다라고만 해줘도 그거 할 텐데. 인상은 아무도 이제 지금 아무도 이제 얘기 안 하는 하고 거죠. 연준도 생각 안 할 텐데, 다만 이제 소위 이런 보통 이런 정도 가고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밀리면 연준이 나서 갖고 파월풋을 던져줘야 되는데 예. 그 뉘앙스를 줄 수 있겠느냐 거죠. 근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지금 물가가 다시 지금 그러면 소비자의 그러한 우려, 기대, 물가 뭐 이런 것이 높다는 것 자체가 파월의 손을 묶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떤 페드풋도 기대하기 힘들고 지금 트럼프풋도 지금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고, 미 연준 스탠스를 봤을 때는 올해 한 뭐 5월, 6월 정도 돼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대세적인 시각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찌 보면 추가 조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파월 풋과 트럼프 풋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좀 투자자분들이 답답하지만 미국 투자자분들은 그걸 좀 견뎌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마이클 바 그 부의장 요 은행 규제 쪽 네. 담당하는 네. 연준 부의장 대신에 이제 미셸 보우만 네. 여성분이죠. 이제 여기를 지명했다고 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걸로 뭘 또 문제를 풀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보우만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우호적인 친트럼프적인 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오브댐이자 표동 이렇게 표현하자. 원업, 그 FMC에서 보팅권이 있는 네, 네, 그 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힘이 얼마나 셀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규제 담당 부의장 같으면은 뭐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은행이 규제를 풀어주면 그 돈 갖고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경기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숨겨왔던 그런 역으로 말하면 실질적인 숨겨진 그 소위 재정 부양책 이것들을 디레귤레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 완화라고 아예 다 없애고 있거든요. 예, 예. 그냥 바이든이 했던 건 무조건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주택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집을 뺏기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압류 이런 걸 밀어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풀어지면서 이제 시장에 매물로 막 튀어나오는 아하. 그럼 주택 가격이 더 이제 빠질 거잖아요. 근데 네. 주택 가격 빠지는 거는 결코 우리가 중국에서 봤지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사실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서 디레귤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쪽들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를 멈춰 서야 되는데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투자자들이 좀 혼을 내주고 그것은 우리가 조금 뭐랄까 손해를 좀 봐야 되는 단기간이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지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0.75% 상승하며 2,6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2% 조정받고 있습니다. 74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8억 원의 사자세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56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6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팔아내고 있습니다. 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5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방송과 엔터, 식품, 전자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기술과 가정용 기기와 용품,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2025년을 저점으로 배터리 업계 실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은 LG화학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LG화학 이 소식에 6.7%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24만 6,500원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2%대 강세로 14만 200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만 7,050원입니다. 선보가 0.82% 오름세로 3만 7,000원, SK아이테크놀로지가 1.1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만 5,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산 무기들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끝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RF 시스템즈가 8.54% 강세로 6,230원, 한국항공우주 5.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89,500원입니다. IT센 엔텍이 3% 가까이 상승 중이고 현대위아가 4.57% 강세로 거래가는 49,150원, 더불어서 EM코리아도 2.2%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255원으로 집계됩니다. 건설주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해안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LS증권은 이 GS건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장의 그림, 실적을 확인하면서 점진적 리레이팅이 예상된다며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GS건설 오늘 2%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8,180원입니다. 현대건설이 1.3% 오름세로 34,000원, HDC 현대산업개발이 1.46%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29,900원입니다. 더불어서 DLENC가 2.5% 오름세로 45,100원, 삼성물산도 1.23%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1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과 음반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SM이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97,400원. 하이브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1.47% 오름세로 55,300원. YG엔터테인먼트가 1.6% 오름세고 YG플러스도 1.7%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5,19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예상보다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7,858선으로 보합권에 머물면서 출발합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오늘 열리는 BOJ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토픽스도 0.33% 올랐고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오늘 문이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이라케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히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행보 속에서 반도체주는 그래도 주가를 잘 방어했는데요. 엔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서고 또 그동안의 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인식과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봄철 임금 협상인 춘추 때 노조와의 갈등으로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히타치는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이를 잘 넘겼는데요. 향후 낙관적인 전망에 이라케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2위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2배 인버스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 증시는 지난주 어지러웠던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주 막판 뉴욕 증시 훈풍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본 증시도 강세 보였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치 관련 이슈가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1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3일 총리관저에서 자민당 소속 중의원 15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제한하긴 했지만 그래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띠자 이라케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엔화 가치는 지난주에 비해 소폭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슈퍼 엔저의 시대가 끝나고 엔고의 막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엔화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합개미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한편 엔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죠. 금리 인상도 예상됐으나 불안정한 글로벌 상황으로 현재는 동결 전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에 대한 지분을 또 늘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20년부터 투자해왔으며 주식 보유 비율은 2023년 6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1%포인트 이상 늘었는데요. 버핏은 지난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미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유 비율 또한 기존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가치와 환율 메리트, 또 주주환원 확대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버핏의 이 같은 투자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됐는데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관세 관련 소식입니다. 연이은 관세 정책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자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자동차에도 부과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치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일본 전체 대미 수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한편 이렇게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요청했던 관세 제외가 모두 불발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스캔들 관련 뉴스입니다. 정치 뉴스이긴 하지만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초선 중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6%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덕성에는 큰 흠집이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따라 응답자들의 46%가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꼽기도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6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엔비디아 GTC 개발자 컨퍼런스 개막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삼성 주총이 있다고요? 주총도 있죠.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뭐 사직성의 각오를 갖다가 언급했고 또 뭐 독해져야 된다, 삼성이. 이재용 회장은 그렇게 독한 이미지하고는 좀 아주 이렇게 유순한 그런 이미지인데, 아니 주총에서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아마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은 여기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뭐 큰 뉴스가 갑자기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보통은 중요한 안건 같은 것도 사전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뭐 획기적인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사실은 주총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사회 구성이 그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정관 변경 이런 게 아니라면. 네. 그래서 최근에 사내 사회 이사진에 좀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벌써 몇 주 전부터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말고 사실은 시장에 조금 기대를 했던 것들은 혹시라도 이번 주총에서 이재용 회장께서 책임 경영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안건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없는 거로 봐서는 이번 주총에서는 안건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책임 경영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들어오는 거죠. 네. 현재 지금 2명의 부회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양 부문장과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구조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MX 부문장하고 DS 부문장이 둘 다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DS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던가 무슨 지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DS 부분과 MX 부분에서 약간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올해 조금 보였었죠. 갤럭시 S25 언팩 행사 때도 삼성을 패싱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우려들이 좀 불식되기 위해서는 양 부회장 위에 누군가가 더 높은 분이 와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회장 위에는 회장밖에 없으니까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이재용 회장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 아마 주총에서는 대표이사 선임권은 없었던 걸로 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오늘 있었던 주총에서 딱히 뭐 잘하겠다 정도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진이니까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뭡니까, 누가 이사되고 이거보다도 좀 사람 좀 제대로 된 인재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파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쟁쟁한 그 공학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나가서 유럽 나가서 다 그렇게 하는, 또 실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 현업에서 또 막 잔뼈가 굵고 있는 선수들을 좀 파격적으로 해서 모셔오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은 도저히 안 되나. 또 뭐 그러면 또 뭐야 또 뭐 형평성 어쩌고 하면서 또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걸라나. 근데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게, 네.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90년대, 20년대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이 다 공대로 갔던 시절이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대, 수의대, 한의대, 뭐 약대, 치의대까지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 학생들이 공대로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더라도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실력 면에서는 격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 내에서는 이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는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하고 또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한두 명의 S급 인재를 영입하는 건 뭐 현재도 가능하고요. 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이제 대기업의 조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예. 한두 명의 천재가 들어와서 조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조직에 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정말 S급의 인재를 데려오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못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 네네네. 능력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두 명 영입하는 것으로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예 사실은 한 조직 자체를 신설하면서 수십 명 이상의 인재들을 아예 그냥 새로운 인재들을 다 구성을 하던가 하면서도 또한 사실은 굉장히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견제하려는 기존 조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파격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반도체 업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파운드리 뭐 팹리스 부분 이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팹리스라는 건 결국 이제 LSI 예. 부분을 예, 얘기하는 예. 건데,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팹리스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을 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네. 삼성 파운더리를 통해서 제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의 매출이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부적인 사실 일감조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와 팹리스는 사실 어떻게 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혼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디램 부분 자체 본연의 경쟁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작년 예. 하반기부터 파운더리 쪽은 좀 힘을 좀 빼고 있는 느낌. 제가 투자도 좀 줄이고 있고, 인재 같은 경우도 파운더리에 있었던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을 다시 DS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서 파운더리 쪽은 일단은 현상 유지 정도에서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DRAM과 메모리 부분의 경쟁 역시 다시 이전과 같이 사실 1등의 위치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면 그 후에 다시 파운더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 한 해 동안은 파운더리 쪽에는 아마도 큰 힘을 실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저기 뭐 낸드 플래시 이쪽도 이제 주력 상품이니까 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요거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 행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삼전하고 하이닉스도 동참한다고 하고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게 삼성에서 낸드 납품량이 저조했던 게 또 이걸 또 노림수의 일환이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작년 말 올해 초에 우리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 수준을 보면은 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지금 언론에서도 감산 얘기가 몇 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낮춰놓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 됐던 건데 근데 지금의 가격 수준이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에 큰 기회를 하기 좀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수요잖아요. 비트 그로스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올해 1월, 2월 보니까 수출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환산해 봤을 때 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어. 낸드 쪽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DRAM보다. 아하, 그래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좀 엔비디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 개막이 됐는데 가장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젠슨한 기조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저 뭐 와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러게요. 많아서 네. 네. 오전에만 3개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워낙 새벽에 하니까 라이브로 네. 그걸 보지 못했고 예. 아침에 많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분의 일정 부분 이제 영문 기사도 있었고 일단은 기대치만큼 딱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기대치라는 것들은 블랙길 이후 루빈까지 이미 작년 이맘때 발표를 했었고 네. 루빈 이후에 그럼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로드맵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인데 2028년도에 파인만이라는 아키텍처를 하겠다라고 일단 네이밍까지는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 그다음에 어떤 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블랙웰 울트라 올해 하반기에 되면서 네. 올해 내에 이제 어쨌든 호퍼칩에서 블랙웰로 메인이 옮겨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블랙웰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였던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50%를 넘기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들은 루빈 칩이 이제 예정대로 이제 2026년 그다음에 루빈 울트라는 2027년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루빈 칩에서부터는 CPU를 자체 설계한 베라 칩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사실은 3% 이상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투자자들한테 크게 어필하지는 못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딱 기대했던 만큼 발표를 했었고 그 이상이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유독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사실은 잘해도 그다지 그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있었던 기조연설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별로 주가도 반응이 없어요. 거의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예. 약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향후 엔비디아의 그 영업은 어떤 사업성은 어떤지 몰라도 이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도. 박사님 한번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작년에 많이 주가 언급을 했죠. 네,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해서 네, 네. 3조 달러 될 거냐, 예.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예. 거냐, 그럼 2, 3년 뒤에 2배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물론 다시 1위 자리는 애플에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3조 달러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급등세를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뭐 2배, 3배, 3배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나스닥 지수가 근데 박사님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높아야 확인해 되니까. 보니까 예. 그동안 빠지는 바람에 시총 지금 2조 8천 3조 밑으로까지 예, 2조 3조 달러 밑에까지. 8,165억이네요. 하긴 지금 120달러도 간들간들하고 그러니까. 118달러까지 예, 내려가니까 한때는 140에서
장중에는 150달러까지 찍은 적도 153 있었거든요. 불도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3조 4천억, 예, 5천억까지 예. 올랐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조 달러 조금 안 돼 2조 5천억 달러일 때도 PER이 60,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사실 금리도 영향이 크긴 한데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PER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조만간 이제 연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인하로 갈지 동결로 갈지 일단 불확실한 상황이시고 이런 면에서 IT 성장주들이 주가가 지금도 PER이 낮지는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시가총액 2배가 되려면 PER도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PER이 100이 넘는 것들을 그 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쏠리진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가상화폐 쪽도 새로운 경쟁자잖아요. 주식하고 어떤 자본의 분배 입장에서는 네네. 부동산도 일정 부분 네.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작년같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기별로 실적은 항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 정도 규모의 기업, 매출로 보면 지금 반도체 기업 1위거든요. 지금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거든요. 이미 인텔, 삼성전자를 다 뛰어넘었고요. 네. 그런 기업이 사실은 지금의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한 건데 예.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높은 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올해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120에서 150 사이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GTC 2025에 참가를 했잖아요. 다 높으신 분들도 참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그 차세대 뭐 블랙엘 또 루빈 여기에 또 과연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납품할지 여부 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면서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CES라든지 GTC 같은 데 부스를 만들긴 하지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쇼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하고 정말 기업과 기업 간에 구매 계약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서 예. 아마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4세대, 5세대를 가장 많은 물량을 엔비디아하고 납품 계약을 했었던 기업이기 네. 때문에 올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가 나오면 아마도 HBM4 6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아마도 탑재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기술력과 양산 가능성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아무래도 하이닉스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변곡점이 되는 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블랙웰 울트라 출시됐을 때 HBM4의 경쟁사와 동일한 시점에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지 콜테스가 통과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그때 만에 성공한다면 제가 볼 땐 7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홀로 도태된다고 하면은 4만 전자도 또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하반기가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더리 문제는 오히려 좀 묻혀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관심사에서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4만. 오늘 또 흐름은 사실 좋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예. 우리 주주총회에 대한 예, 기대감이 예.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지금 뭐 새로운 내용이 당연히 힘들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상징적인 어나운스먼트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네네. 이정 회장 직접 참석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사실은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가 며칠 사긴 했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HBM4 이게 6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그거 맞죠? 6세대가 HBM4고 HBM3E가 5세대예요. 그러니까 2하고 3에 거기서 E 그게 이넨스트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 맞습니다. 이넨스드라는 이넨스트의 의미. 조금 더 조금 향상돼 더 있는 향상된 기능. 근데 지금 HBM4 이전에 우리 지금 계속 문제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3E 3와 3E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이게 거죠. 지금 아직도 결정 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동안에 네. 대만 언론하고 미국 언론들에서 계속 납품은 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었죠. 즉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취재도 안 하고 막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 납품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납품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D램의 5세대 원B라고 하는 것들이 양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그 3나 3E에도 하나 뒤쳐져 있는 4세대 걸로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경쟁사들은 5세대로 구성을 한 HBM이고 예. 삼성전자는 4세대로 구성한 HBM이면 예. 전체적으로 칩셋의 성능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프리미엄 제품에는 탑재돼 못하고 있고 중국에는 어차피 그레이드를 낮춰야만 팔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레이드를 낮추게 되면은 거기에 성능의 스펙은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제품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납품을 된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선전을 할 만큼 자랑스럽지는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납품 자체가 없다면은 현재 시장 점유율 그래도 30% 이상으로 계속 집계가 되는데 이 수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 납품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야, 이 대목에서 우리 이종원 박사님이 납품은 되고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오늘 주가 게. 오를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무슨 뭐 회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것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사실은 뭐 엔비디아하고 상호 공식화 발표하지 말자라는 어떤 같은 논의가 있다.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엔비디아는 I don't care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중저가 제품 위주, 중국으로 가는 네. 중국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홍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그 HBM4, 그러니까 6세대 이쪽에서 핵심 변수는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론하고 TSMC 협력 강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지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네네. 그렇겠죠. 그래 가격 협상에도 네, 네. 유리하고 물량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특정 기업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네네. 입장이라면. 네. 그러다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탑재된다고 했을 때에도 특정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기업, 아하. 더 많은 물량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한테 초도 물량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비즈니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뭐 특별히 같은 미국 기업이라고 마이크론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중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기술력이 반도체 쪽에. 이게 뭐 언론만 보면 타이틀만 보면은 네. 네. 뭐 어떤 언론은 이미 따라 잡혔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예. 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에 지금 EUV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EUV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얘기는 로직에서는 7나노 밑으로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인텔은 지금 뭐 2나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TSMC도 그렇고 예. 그만큼의 갭이 아직 있는 거고 이건 사실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드웨어의 문제인 거죠. 하드웨어. 머신의 문제인 거고. 근데 그것은 EUV 장비가 반입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못 그다음-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는 건 미국이 막고 있어서. 막고 있어서. 거고. 그다음에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는 EUV가 한국 기업들도 몇 스텝을 쓰기는 해요. 네. 없이도 근데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D램 같은 게 아직도 12나노 정도이기 때문에 7나노까지는 EUV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D램과 낸드가 좀 더 로직보다는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기업하고 그러니까 세대로 비교를 하자면 두 세대 이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한 세대의 기간이 옛날에는 몇 년씩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점점 기술 라인이 더 높아지니까 선두 기업들이 빠르게 도망가기 힘든 거죠, 구조가. 근데 후발주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기술이 넉넉하기 때문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기론이 좀 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요. 지금 4,000계약, 이미 4,7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형주들 좋다 보니까 코스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만 봐서는 일간 차트상으로는 200일선 확실하게 올라섰고 네, 오늘은 이제 주간 차트에서 200주 이평선 공방이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